과학은 우리의 정신이 때로는 물질에 지배당한다고 말합니다. 식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는 영원한 숙제죠. 원리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실행에는 많은 고행이 필요합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 등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등장했지만 연구에 따르면 결국 총 칼로리가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은 적게 먹어야 된다는 뜻이고, 이는 의지력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비만한 사람들은 이 의지력에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이 의지력의 문제를 때로는 약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살을 분해하는 마법의 알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약과 주사는 결국 식욕을 줄여서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고 체중을 감소하게 합니다. 그러나 약을 끊게 되면 식욕은 돌아오고 요요 현상을 겪게 되죠. 과학은 우리의 정신이 때로는 물질에 지배당한다고 말합니다. 식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식욕의 중심에는 과당이 있습니다. 과당이란 주로 과일에 있는 당 성분입니다. 과당은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적은 물질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와 관련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존슨이라는 과학자는 과당의 대사가 체중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일종의 지방 스위치가 있고, 지방 스위치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좀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며 지방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신진대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 스위치를 켜는 물질은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이 어떻게 지방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것일까요? 과당이 분해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물질인 ATP가 빠르게 소모되고 그 부산물로 요산이 생성됩니다. 요산은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킵니다. 이때 우리 몸은 이 상태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방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비타민 C를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에게는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하는 돌연변이가 큰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 몸에 에너지 위기를 일으키고, 이는 지방 저장으로 귀결됩니다. 식후혈당도 과당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혈중 고혈당은 간에서 특수한 회로를 가동시킵니다. 바로 폴리올 경로입니다. 넘치는 포도당은 폴리올 경로를 통해 과당으로 변환됩니다. 식후 혈당이 높은 음식, 즉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비만을 유발하기 쉽다는 말이죠. 식후 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예전 편에서 소개를 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폴리올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염분입니다. 체내 염분 농도가 증가하면 우리 몸은 이를 탈수 상태로 이해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물을 저장해야겠죠. 물을 저장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지방입니다. 낙타의 혹에 있는 것은 물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낙타는 지방을 분해해서 물을 얻는 것이죠. 따라서 비만은 대사적으로 탈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폴리올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이로 생성된 요산은 지방 스위치를 켜게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존슨 박사의 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감칠맛이었습니다. 감칠맛을 내는 MSG 같은 물질이 과당의 대사 경로와 겹친다는 것이죠. 감칠맛을 내는 MSG, AMP, IMP 같은 물질은 대사를 통해서 요산으로 바뀝니다. 특히 MSG는 쥐 실험에서 비만을 가장 잘 일으켰습니다. MSG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이지만 비만에 대해서라면 유죄입니다. 맥주 효모에는 이 감칠맛이 풍부하기 때문에 술배가 나온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사실로 보입니다. 과당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는 좀 더 효과적인 식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탄수화물 중 이번 영상의 주제인 과당은 당연히 최소화해야겠죠. 과일은 과당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드신다면 사과나 배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흡수가 더딘 과일을 주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와 딸기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에 관한 연구에서 블루베리는 총 사망률을 낮춘 반면 딸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블루베리를 더 추천하겠습니다.
제일 최악은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혈중 과당 농도를 급격하게 높여서 지방 스위치를 강하게 작동시킵니다. 콜라나 사이다, 달달한 커피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섭취 탄수화물의 비율은 40에서 50% 수준에서 가장 질병에 의한 총 사망률이 적었습니다.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식후 혈당이 높아지지 않게 식이섬유의 양을 늘리고 혈당 지수가 낮은 현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보충을 추천합니다. 오메가3는 과당의 영향을 상당 부분 차단해 줄 수 있고 심혈관 질환에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가금류나 식물성 단백질, 유제품이 이롭습니다. 적색육과 내장육, 갑각류는 IMP라고 하는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풍부해 지방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비만은 염분 농도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염분 섭취 제한과 물 섭취는 지방 스위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유제품도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무과당, 저지방 요거트나 우유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연구에서 요거트는 총 사망률을 낮추지만 우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요거트를 더 추천하겠습니다.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의 대사산물은 요산의 형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의 카페스테롤은 특정 사람들에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카페스테롤이 걸러진 드립커피를 추천합니다. 다크초콜릿도 에피카테킨이라는 유효 성분을 통해 대사증후군을 예방합니다. 에피카테킨은 미토콘드리아의 성장을 촉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게 됩니다. 알코올도 콜리올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드시게 되더라도 중간에 물을 드십시오. 감칠맛이 풍부한 맥주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C를 챙겨 드십시오. 요산의 배출을 촉진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 스위치를 자극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뜻이죠. 운동은 칼로리 소모라는 측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실제로는 식단이 훨씬 중요하죠. 그러나 운동은 산화 스트레스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이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지면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기가 더 쉬워집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중강도의 운동을 1일 1시간 이상 일주일에 3, 4회 정도 시행해야 합니다. 중강도의 운동은 옆 사람과 대하기 힘든 수준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존슨의 자유는 우리가 살찌기를 바란다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참고하여 저는 최근에 요거트에 현미, 뻥튀기,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섞어서 아침으로 먹고 있습니다. 요산을 낮추는 요거트, 혈당 지수가 낮은 현미, 불포화 지방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블루베리입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식욕 억제 효과가 강한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마온자로 같은 주사제는 비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1년 후에 22%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때로는 기술이 의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을 끊게 되면 요요 현상이 올 것이고 식욕 저하가 건강한 식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식과 실천이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과당은 여러분을 살찌게 만듭니다.